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당의 분열과 혼란을 막겠다면서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출마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많았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며칠 당 주류 측과 나 전 의원 측 사이에 뭔가 물밑 대화가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나 전 의원의 출마 포기로 여당 대표 경선 판도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지지세의 향배, 사실상 비윤계의 단일 주자가 된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 등 지켜봐야 할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여당 당권 경쟁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곧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오늘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오전 결국 불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말하면서 불출마 결심을 밝혔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저는 한 번도 숨지 않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지난 20여일, 과연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건강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바 있었습니다. 때문에 출마냐 불출마냐 당 안팎에서도 말이 많았고요. 나 전 의원 본인 역시 약 한 달간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나 전 의원은 어제까지도 출마와 불출마 선언문 두 가지를 모두 써놓고 막판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 나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기 직전까지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제 출마의 무게를 더 싣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측이 어제 오후에 25일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나 전 의원의 출마를 점치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했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당사에서 출마 관련 입장 발표를 하는 점을 들어서 추론컨대 출마 기자회견 같다고 예상을 했고요. 장외에서는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불출마 선언을 당사에서 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다면서 역시 출마 결심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각각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진 작가님의 오프닝을 들어보면 긍정기류인 것 같은데요? 불출마 선언을 당사에서 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불출마 선언을 세레머니를 갖춰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뭐 저는 이제 어제 어디에서 몇 시쯤 어떻게 할까 그거를 좀 눈여겨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당사에서 오전 11시 입장 발표예요. 예. 네. 그렇다면은 추론컨대 아마 출마 기자회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출마의 경우에는 예. 그냥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문자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또 당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전직 원내대표도 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 당을 지켰다라든가 그런 거를 설명하는 자리여서 더군다나 좀 당사를 고르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보통 뛰다가 예. 나는 왜 중도에 포기하는가 그럴 때는 기자회견을 하지만 예. 불출마를 기자회견하는 건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나경원 전 의원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박종희 전 의원도 라디오에 이제 여러 차례 나와서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아마 저런 두 분의 예상 결코 그렇게 무리였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지금 정반대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나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택했는지 그 배경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친윤계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죠. 이에 따라 당초 친윤계로 분류됐던 나 전 의원은 졸지에 반윤의 이미지로 몰리게 됐는데요. 이 점이 무엇보다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나경원 사태의 출발점은 나 전 의원이 정부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출산 시 부채 탕감 검토 발언을 했고 이를 대통령실이 정면 반박하면서 양측이 충돌한 겁니다. 당시 나 전 의원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의 제도는 이자를 조금 더 낮춰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의 직접 공격을 받은 나 전 의원이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하자 대통령실은 저출산위 부위원장직뿐만 아니라 나 전 의원이 함께 맡고 있던 기후대사직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의 수용 방식이 아니라 해임 방식을 택한 것, 그것도 나 전 의원을 사실상 정치적으로 파문한 것이다. 이런 또 해석을 낳았죠. 네, 이에 나 전 의원이 해임은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다. 참모 등의 전달 과정에 왜곡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참모의 책임을 분리시키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로 인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직설적인 반박문을 내는가 하면 국민의힘에선 초선과 재선 의원들이 나 전 의원을 직격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나 전 의원을 둘러싸고 여권 내 갈등 기류가 최고조에 달한 겁니다. 이러자 나 전 의원은 결국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 진화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제 진심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대통령님께의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함을 다시 한번 표시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대통령께 좀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로서는 제 진심을 표시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나 전 의원을 향한 반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불출마를 압박하는 건 과한 당무 개입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을 것 같다.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화합하고 통합하고 또 미래로 갔으면 한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불출마 압박을 했고 과한 당무 개입이다 또 불출마라는 논란도 일었는데요. 제가 구태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정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더 화합하고 또 통합하고 미래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상근이고요. 또 기후환경 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직을 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또 같이 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친윤계 핵심이죠.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친윤계 의원들의 공격과 견제가 집중이 되면서 나 전 의원 입장에서는 반윤 이미지가 쌓이는 거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당의 원로인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직접 나서서 나 전 의원을 향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갈수록 지지율이 낮아진 점도 불출마 결심을 굳힌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불출마 결심을 굳힌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막판까지 출마냐 불출마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고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출마로 결정을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 저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이 국민들께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제가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한테 출마의 결정은 좀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출마의 결정은 저에겐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이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이번에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지지율 하락이 불출마 원인으로 꼽힌다는 물음에 대해선 지지율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출마해서 캠페인을 한다면 지지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께 눈살을 찌푸리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었다면서 이 지지율이 좋고 나쁨은 저에게 중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이제 출마를 포기하면서 당대표 선거 구도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금 이 부분 주목됩니다. 네, 일단 당대표 선거 구도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1차 변수는 나 전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이 이제 누구에게로 가느냐는 겁니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중 누구도 나 전 의원 지지층을 100% 흡수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누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느냐에 따라 전대구도 역시 요동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지층의 구성만 놓고 보면 이제 김기현 의원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더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요. 또 나 전 의원도 결국은 범친윤계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친윤계 지지를 받는 김기현 의원이 결국 덕을 볼 것이다. 이런 정반대 해석이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안 전 의원을 수혜자로 점치는 견해는 나 전 의원과 안 의원이 여당 지지층 중에서도 강성 친윤에 비판적인 당내 중도층을 양분해왔고 수도권이라는 지역 기반도 겹치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나 전 의원 지지층의 대부분이 친윤계인데 이들은 그동안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출마를 할지를 관망해왔다는 겁니다. 결국 나 전 의원이 반윤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경쟁에 빠지게 되면서 이들 지지층이 친윤 대표 선수로 인식되는 김기현 의원으로 집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김 의원을 지지하는 친윤 핵심 그룹이 윤심을 등에 업고 권성동 의원에 이어 나 전 의원까지 좀 불출마하게 만들면서 김기현 대세론이 더 굳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나 전 의원의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저희가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나 전 의원 일단 어느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도 지금 부정했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은 앞으로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을 지지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불출마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어떤 후보나 다른 세력의 요구나 압박에 의해 결정한 건 아니었다면서 앞으로 전당대회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고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이나 안철수 의원님 두 분 양강적으로 갈 것 같은데 혹시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 쪽을 지지하시거나 도와주실 계획 있으실까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제 불출마 결정에 있어서 어떤 후보라든지 어떤 다른 세력의
뭐 요구라든지 압박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스스로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고요. 앞으로 전당대회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나 전 의원의 저런 입장은 지금 현재, 지금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변할 가능성이 있고요. 나 전 의원으로서는 이제 경선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정치적 입지 등을 감안해서 전대에서의 영향력은 극대화하고 싶은 아마 그런 생각도 또 강할 겁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이후 주목되는 이제 중대 변수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자연스럽게 반윤 대표 선수가 된 유승민 전 의원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가 반윤 대표 주자격인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결심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에 반감을 가진 당원들의 표심을 유 전 의원이 독차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승부를 겨눠볼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유 전 의원 측은 최근까지도 선거 캠프를 꾸리는 등 별다른 관련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유 전 의원 측의 고정 지지층이 여전한 만큼 막판에 어떤 결심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나 전 의원의 그 출마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재선급 재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들도 이제 반대 성명을 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성명을 준비하는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성명서 발표까지는 가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결국 이제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김기현 대 안철수 이제 2파전으로 판세가 정리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또 볼 수도 있지만 또 유승민 전 의원이 과연 출마를 할지 이 부분이 어떤 전대의 판세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그런 또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결국 불출마 결심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대 판도는 또 전대 경선의 판도는 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패널들께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당내에 있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들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당대표가 만약 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런 당내 의원들을 함께 추스리게 되는 리더십에 큰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국면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하되 그 선언에 대한 명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명분이 지금 현재 본인은 뒤로 물리지만 전체적으로 당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내가 희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게 되면 지금 있는 국면에서 다소 입었던 상처들을 좀 시간을 갖고 회복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경원 전 의원은 선택했을 거라 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나경원 전 의원이 나왔다면 3파전으로 아마 1차전에 과반을 획득하기 어려운 상태의 결선 투표가 이어졌을 텐데 지금 있는 국면으로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표심의 이동으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군, 김기현 후보군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여론조사가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하고 투영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나오게 되는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만약 나경원 전 의원의 표심이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 누군가에게 한 명에게 쏠리게 된다면 여기에 미치게 되는 당원들의 표심 영향들이 상당할 것으로 비춰지고요. 말씀 주셨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중간에 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가서 결선 투표에 나설 수 없게 된다면 구태여 본인이 출마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없는 정치적 이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전당대회는 관망하면서 불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가해 주시죠. 예, 제가 보더라도 양강구도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어떤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한 30만 명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 84만 명 정도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50만 명 정도가 는 거겠죠. 늘었다면 제가 볼 때 이준석 당대표를 좋아했던 팬덤층, 윤 대통령을 지지하려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각 후보들이, 그다음에 또 전광훈 목사를 하는 팀, 이런 팀들이 좀 결합돼 있는데 지금까지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들을 보게 되면 소위 김기현 의원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론조사상. 따라서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 이 아무래도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 기반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효과가 안철수 의원에게 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1차에서 과반을 넘기면서 정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오히려 관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이 거의 항복 선언을 한 것처럼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김기현 후보가 윤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들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관여층인 당원들의 어떤 판단들은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의 판단보다는 훨씬 더 좀 정치적일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김기현 의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어떤 결심을 하느냐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들 바로 당권 주자들일 겁니다. 당권 주자들 과연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김기현 의원은 오늘 서울 용산구에서 설 연휴 쓰레기 재활용 분리작업 봉사활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나 전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에 나 전 의원이 여러 가지 숙고 끝에 자신이 의미를 담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어떤 결정을 하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결정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안철수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안타깝고 아쉽다라면서 출마했다면 당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 전당대회에 국민들의 관심도 더 모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이 던진 총선 승리와 당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유력 주자는요, 설 연휴 이후에 오늘 이제 첫 일정에 들어가면서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앞서 이야기했듯 오늘 오전에 용산구에서 설 연휴 기간에 쌓인 쓰레기들을 분리 작업하는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은 오늘 오후에 2030 청년 특보단과 만나 정책 행보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 밖에 조경태 의원은 언론 연쇄 인터뷰로 홍보에 나섰고요. 윤상현 의원은 당협 간담회를 가지며 표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그런데요, 김기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간에 지금 신경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과열 경쟁 우려까지 지금 나오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심 경쟁이 달아오르면서 김기현과 안철수 의원 간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어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철새 정치인이라거나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면서 안철수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이에 맞서 안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같은 흑수저 출신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는 김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서 연포탕을 외치다가 진흙탕을 외치니까 좀 당혹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철새 정치인이라거나 또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연포탕을 외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또 진흙탕을 외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른바 나경원 사태는요, 이제 양축이 있었죠. 결국 이제 친윤계가 있고,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윤계의 정점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들이 소개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해임한 것, 바로 그것이 나경원 전 의원으로부터 친윤계의 당심이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이런 전후의 사정을 갖다가 바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결국 일종의 공포정 정치라고 할까요? 너무 나 전 의원을 몰아세웠던 거 아니냐. 물론 친윤계의 직접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배경에는 결국 윤심이 있었고 이런 윤 대통령의 소위 이름에 포용적이지 않은 그런 정치 스타일이 과연 이 이후에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과연 전국을 끌어가고 여당을 끌고 가는데 과연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벌써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평론가들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두 점의 정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잔혹사라고 얘기할 만큼 이준석 당대표가 거의 쫓겨났죠. 그다음에 지금 지지율 1위라고 얘기했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경선룰이 바뀌면서 거의 출마를 못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대세인 거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지지율 1위였던 나경원 전 의원도 끝내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어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하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뜻과 어긋나게 되면 거의 조리돌림식으로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의 발언은 거의 나경원 의원에게 저주를 퍼붓는 듯한 발언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 한 근 50명 정도가 다 들고 일어나서 초유의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내부에 자유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들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스스로 얘기했던 자유라는 가치가 이 정당 정치에서 훼손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지속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들은 중도층이 소위 국민의힘의 당심과 멀어지게 되는
이것이 구조화됐을 때 소위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판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판 자체가 중도층의 표심과 더 멀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갔을 때 소위 지금의 과정에 대해서 이 책임이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땐 윤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안 좋은 정치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이시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김기현은 되고 왜 나경원은 안 되는 겁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연말 정도를 한번 되짚어서 돌아보시면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누가 적합한가 했을 때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1월 초 연초 개각을 통해서 출마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 얘기도 나오고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심지어 나왔었죠. 권영세 장관에 대한 얘기도 맞습니다. 나왔었죠. 네. 이런 인사들을 만약 대통령이 직접적인 개각을 통해서 이 사람이다 내보내게 되면 그야말로 윤심이 실리게 되는 전당대회 개입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날 대통령 선거의 경선 때를 살펴보더라도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핵심 측근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원내대표로서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아마 김기현 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게 된다면 대통령실과 적합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는 게 이제 대통령실 전반적인 기류인 것 같고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도 앞서 설명드렸던 권영세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의 경우처럼 내각에 몸을 담고 있는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장관급이지 장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각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임명직에 왔다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 함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함이지 이번에 있게 되는 전당대회에 대한 출마, 본인에 대한 정치로 이어지는 경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너무 과도할 정도의 상황으로 전개가 되니까 이걸 한 번쯤 끊어주게 됐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내용들이 한 달여 가까이 이어지다 보니까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상처를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 모두가 입은 것은 아닌가 싶은데 지금부터 이제 김기현 의원 또 안철수 후보 간의 대결 구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공정한 방식으로 선거를 축제처럼 이끌기 위한 과정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윤심 논란은 더 이상 전당대회 과정에서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전혀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내지 않을 거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박 8일간의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스위스 순방, 그리고 설 연휴를 보낸 뒤에 오늘 첫 국무회의를 주재함으로써 내정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제2의 중동 붐을 위한 철저한 준비, 이걸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UAE와 스위스에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토대를 마련한 만큼 가시적인 민생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는 압도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라면서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역시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입니다. 규제 완화 문제도 힘주어서 언급이 됐다고 하죠. 네, 윤 대통령은 UAE 순방 중 글로벌 CEO들과의 간담회를 언급하면서 국무위원들께서도 외국 기업 CEO들의 방문을 바쁘시더라도 자주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경청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인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규제, 노동 등 모든 시스템에서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UAE 내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도 공식화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토대로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도 모색할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국내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순방 후속 조치는 이미 시작됐으며 우선적으로 UAE와의 투자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스위스에서 귀국하는 전용기 내에서도 참모들과 함께 300억 달러 투자를 국가 경제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됩니다.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또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적용될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로부터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 구룡마을 화재도 언급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명절 직전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서는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연휴를 보내셨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거주지와 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는요, 양자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의 젊은 과학자들을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지난 스위스 방문 때 양자역학 분야의 명문인 쥐리히 공대를 방문해서 과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설 연휴 직전까지 6박 8일간의 경제 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요, 젊은 과학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어제나 서울 용산 대통령실 누리홀에서는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우주, 양자기술 분야의 젊은 과학자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국내 과학기술 발전과 인재 육성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등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건데요. 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를 주제로 열린 어제 행사에는 AI 분야 전병곤 서울대 교수, 김선주 연세대 교수, 우주 분야 윤효상 카이스트 교수, 첨단 바이오 분야 윤태영 서울대 교수와 우재성 고려대 교수, 양자 분야 손영익 카이스트 교수 등 6명이 참석을 했고요. 오차는 예정된 90분을 넘겨서 총 2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6명의 과학자들과 UAE 스위스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가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각 분야별로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그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인지를 물으면서 분야별 정책 지원 방향을 질문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에 과학자들은 최우선 과제로 인력의 중요성을 꼽으며 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와 비인기 과학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국가 연구개발 자금이 제대로 집행돼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첨단 산업 육성, 바로 이 점을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서도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과 함께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등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략 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등 핵심 전략 기술과 미래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UAE 국빈 방문에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얻어낸 것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 특사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기점으로 이를 물밑 조율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이 UAE와 축적해놓은 신뢰 자산이
수반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중동 특사 등의 형태로 더 역할을 해도 좋겠다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9년이었죠. 중동 최초의 원전 바라카 원전을 UAE로 수출해서 양국 신뢰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이 중동 특사로 나선다면 수출 외교와 신뢰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말 김대기 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를 찾을 땐 이 전 대통령의 서신이 UAE 측에 전달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고요. 동아일보가 전한 한 여권 관계자 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UAE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을 때도 이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당시 정부를 의식해서 양측이 전화통화만 가졌다고 하는데요. 관련해 지난 16일 UAE 순방에서의 윤 대통령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UAE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 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루어서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해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양국 간 계약과 양해 각서들은 양국의 우정을 다지고 우리가 함께 더 큰 미래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제2의 중동붐, 제2의 중동 특수, 지금 윤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그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권 안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할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제 과거 현대건설 사장을 하면서 중동건설 붐에 직접 이제 참여한 그런 전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재임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랍에미리트의 첫 원전을 수출해서 어떤 그 양국 관계 협력을 다진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동 UAE의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던 그 좋은 성과물들이 결국 UAE의 신권에 아예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과물을 냈던 적도 있죠.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높은 외교적 성과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 37조 가까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서 강론으로 어떻게 현실화시킬지에 대한 전문 분야로 이어지게 되는 게 남아있을 겁니다. 이게 자칫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사 등으로 정치적으로 왜곡되는 순간 좋은 성과가 국내 정치 이슈에 맞물려 갖고 퇴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진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랫동안 쌓아왔던 신뢰의 자산들이 있는 만큼 특사가 아니더라도 막후에서 또 이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좋은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에도 이 전 대통령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권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건 양해각서입니다. MOU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계약으로 가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란하고 그 당시 제2의 중동의 붐이라고 얘기해서 42조 원 정도의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실제로 본계약은 한 6조 6천억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례를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례들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아주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서 저희 MOU를 좀 더 높은 비율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수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만큼은 MOU를 맺은 것에 비해서 적어도 3분의 1 이상 정도의 본계약 체결을 통해서 좀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여야는 이제 각각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역시 이제 설 민심에 대해서 전혀 상반되는 해석을 내놓았죠. 그중에서도 이른바 난방비 폭탄 문제가 지금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네, 설 명절 전국 곳곳을 돌아본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생이 너무나 어려워졌다 이런 각박한 민심을 전했는데요. 치솟은 난방비 문제를 두고는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이었다며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반대로 탈원전 정책을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많은 부담을 넘긴 게 민주당 정부라면서 난방비 급등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는데요. 어제 여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올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정쟁적으로 또 이용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 3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13%밖에는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 모든 부담은 윤석열 정부의 목으로 들어왔습니다. 탈원전을 한다면서 정말로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한테 넘기고 떠났던 것이 민주당 정부입니다. 네, 이 같은 여야 공방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주장하면서 공세에 나서자 국민의힘에서는 재차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추경 주장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온 겁니다. 먼저 오늘 오전 민주당 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 상승 또 엄청난 이 강추위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계십니다. 뭐 저희 집에도 가스 요금이 나왔는데 또 난방비가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뭐 잘못 계산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30조 추경 또는 30조 지원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서민들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30조 원 추경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바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원금을 최대 40만 원씩 주자. 바로 이건데요.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은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정책을 부여잡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국민 세금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김종혁 비대위원은 여름철에 더위가 오면 냉방비 추경을 해야 하느냐며 민주당의 추경 요구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는데요. 김 비대위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또 굉장히 더위가 오면 이제 냉방비 또 추경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렇게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추경을 편성해 하자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퍼퓰리즘인 것 같고 갑작스럽게 추경을 들고 나와서 경제 사정이라든가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선심성 뭐 민주당이 민생을 챙긴다라는 식의 어떤 선전전을 펼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선전전의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용,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난방비 급등 문제는 정말 말 그대로 이런 게 민생 문제죠. 따라서 이걸 놓고서 여야가 어떤 쟁점화하는 거, 그다음에 날선 공방을 벌이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건전한 정책적인 공방이 아니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정쟁으로 지금 비화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는 집권여당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해요. 이재명 당대표가 숨을 쉬는 이유도 사법 리스크를 방지하는 거라고 얘기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난방비가 엄청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앞으로 교통비, 특히 이제 버스, 지하철비가 400원 정도 인상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줄줄이 계속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집권 여당은 책임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사회적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별도로 따져서 그분들에게는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은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모자라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고스란히 모든 어떤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국민들에 대한 공공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너무 묵직하게 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희 상승 국면을 약간이라도 제어할 수 있을 만큼의 국가 예산을 투여한다는 다양한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호응하지 않으면 소위 당대표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뭐 모든 거 시작하자마자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게 되면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죠. 정부가 아마 그 소외계층을 위한 바우처 이런 거는 아마 지급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평가해 주시죠. 네, 뭐 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지급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은 정부가 고민하고 또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판의 지점은 30조 추경이라고 하는 돈풀기에 있는 건데요. 일단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정부에 있게 되고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에서 갖게 되는 예산의 긴축 재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 내용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됐고 이를 잡기 위한 상태로 가다 보니까 지금 고금리 상태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30조 정도의 추경으로 돈을 더 풀어버리게 되면 똑같은 내용들에 대한 위험 또다시 이 고금리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상황들이 반복되게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이 있는 것이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선 돌리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어서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위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입니다.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대표 측도 검찰 측도 그야말로 결전을 앞두고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특별한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검찰 조사에 대비해서 방어 전략을 세우는데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인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서면 진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도 서면 진술서를 미리 제출하고 대부분 질문의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는 극소수의 인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공식 변호인 선임도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략 유출을 막고 검찰에 패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보완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성남FC 의혹 관련 출석 당시 검찰 출신 변호사 선임이 미리 알려지고 당 지도부와도 대응 방안을 공유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준비하고 있는 방어 논리는 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은 택지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한 성공적인 사업이라며 자신의 최대치적으로 꼽아왔었는데요. 검찰 조사를 앞두고도 역시 성남 시민을 위해 개발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성남 시민을 위한 개발이 배임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구축할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사탕 하나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지난 18일 검찰 출석 입장을 밝히면서도 성남 시민을 위해 이익을 환수한 것이 무슨 배임죄냐고 목소리를 높였었는데요. 앞서 나온 이 대표 목소리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도 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검찰 역시 제1야당 대표를 이제 두 번째 소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부담감 아주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듯이 수사팀은 설 연휴도 반납하고 이 대표 조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는 연휴 내내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준비한 질문지만 100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검찰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이 대표 측의 통보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적어도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할 뿐 아니라 28일 외에도 하루 더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쪼개기 소환으로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출석 시간이나 일정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많은 것이 검찰 탓은 아니지 않냐며
내면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통상의 지역 토착비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그렇게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서 수사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고 그 당시에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 대표에게 이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을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지만 지난주에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됐고요. 결국 여기에 담긴 내용들이 이제 검찰이 이 대표에게 물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을 진행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이 140여 회 등장을 하고 김만배 씨 지분의 절반을 받기로 한 계획 등을 이 대표가 직접 승인하는 등 이 대표가 지시했다, 승인했다라는 문구가 10여 차례 적시됐다고 합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증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4년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예상 수익이 4천억 원 이상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몇 개월 뒤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업 수익이 대폭 축소 전망된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도 묵인하면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이 민간 사업자 참여로 신속하게 착수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관련 문건을 결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업무를 위탁하라는 취지의 지시 등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4년 민간 사업자 이익 극대화 방안이 담긴 문건에도 결재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서 대장동 용적률 상향 등 특혜도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2021년 개통된 서판교 터널과 관련해 이 대장동 일당의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가 이를 전달받고 두 차례 용적률을 올려줌으로써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이 늘었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 지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거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지금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혐의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담은 공소장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소환 조사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검찰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기소를 한다면 재판에서는 또 어떤 판결이 나올지 이건 저희들이 전부 다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새로운 의혹을 또 꺼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JTBC와 인터뷰한 내용이 어제 알려졌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을 상당히 도왔고 이 부분을 자신이 직접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입찰 방식을 통해서 대장동 사업자가 정해지면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이 대표가 먼저 김 씨 등이 입찰 사업자로 들어오면 되지 않냐면서 입찰 참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이 보고를 하기도 전에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는데 정진상 전 실장이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이익을 환수할 방법을 추가로 제시하자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 측을 걱정하는 듯한 말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난다고 주장을 했고요. 김만배 씨로부터 약속받은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이 모두 이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제가 금고지기, 곡간지기다. 시장님 저에게 잘 보이셔야겠다. 이렇게 이 대표에게 농담을 건넸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유 전 본부장의 주장, 말 그대로 유동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가 반박할 내용도 있을 거고 또 이것이 사실로 굳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 어제 인터뷰에서 아주 이재명 대표를 직설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21년 자신의 구속 당시 이 대표가 일부 공직자가 오염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진정 오염된 분이 누구인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며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1년 유 전 본부장 구속 당시 보였던 반응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지난해 10월 나왔던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도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자신은 노력했지만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또 민간 사업자가 유착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뭐 배신감 느끼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당하게 내가 하는 건 내가 벌받으시고 다른 분들이 벌받을 것은 다른 분들이 벌받을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행적 같은 경우는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사람의 행적이 남게 되겠죠. 그건 지울 수 없을 거예요. 위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다 이런 기존의 주장을 넘어서요. 이 대표가 아예 검찰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 나가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설 민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검찰 독재 칼부림이 온 나라를 휘젓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를 확정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굳이 소환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냐, 불출석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꺼내들었습니다. 또 박주민 의원은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를 받을 때 묵비가 기본 원칙이다, 말을 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다,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대선 후보였고 당대표로서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였으며 당대표로서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을 본 적이 없다. 야당 파괴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시중의 설 민심의 대표적인 검찰에 나가도 검찰에 안 나가도 공소 사실이 확정된 것이라면 굳이 검찰에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죽이기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이미 답정로 기소라면 왜 수사를 하고 왜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이재명 대표는 28일 굳이 검찰에 출석할 필요가 있을까? 불출석을 심각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 방송을 통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육성 인터뷰 또 증언이 또다시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핵심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깊숙이 개입했다 이런 이제 주장이고요. 물론 이거는 유동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설 연휴 직전에 공개됐던 검찰의 공소장도 사실 그런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말에 검찰에 나갈 경우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추궁을 받을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는 그걸 반박하는 내용을 충분히 지금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제 유동규 씨의 인터뷰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어떤 유동규 씨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일관성이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 같은 경우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소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검찰 수사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맨 처음에 배임해서 그다음에 뇌물죄로,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다음에 다시 또 배임으로 돌아오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이 진술 관련해서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진술 자체에 신빙성을 갖기가 어렵다. 거기다가 주로 유동규 남욱 이 두 분이 얘기하는 내용들은 실제적으로는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전달된 내용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증거로서 채택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소장이나 많은 검찰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주로 진술에 근거해서 유죄를 주장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따라서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검찰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데 여기 와서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요. 전 이번에 검찰이 불러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전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서로 예를 대답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증거 없이 소위 이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계속 유죄를 추정하는 수사 내용들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모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증언들만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돼 있는 많은 서류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물증들에 대한 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그 공소장에 적힌 내용들만 보더라도 누군가의 일방적인 진술만 갖고 이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그런 내용들을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재판 결과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있게 되는 소환 조사에서 그동안 있었던 대장동 일당들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확보해 놓은 검찰 입장에서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공산이 크다고 보고 그 내용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번에는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되게 됐을 경우에는 이 불체포 특권에 따라서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또다시 방탄으로 막아서게 될지 그 내용들이 주목되고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여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다시금 이 국회 본회의장에 서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텐데 거기에 과연 어떤 혐의들이 적시되게 될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험난한 귀갓길입니다. 네, 설 연휴가 끝나고 다들 일상으로 복귀하셨을 텐데요. 이번엔 연휴 막바지에 한파와 폭설이 겹치는 바람에 귀경길 고생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제주에서는 많은 눈과 강풍으로 인해서 항공편이 모두 결항되면서 4만 명에 달하는 귀경객들 공항에 발이 묶이는 불편을 겪었는데요. 다행히 제주 기상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오늘 오전 7시부터는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오늘 제주공항에는 임시편을 포함해 모두 514편이 운항할 계획이고요. 아직 결항됐거나 예정인 항공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공항은 야간 이착륙 허가 시간을 내일 새벽 1시까지 2시간 연장해서 제주에서 오는 승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제주의 하늘길은 열렸는데요. 일부 항공기가 이제 지연되는 또 그런 사례는 있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활주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또 새로 발권이 이뤄진 승객들에 대한 탑승 수속이 늦어지면서 일부 항공기 이륙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항공기 70여 편이 지연 운항했거나 지연 운항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제주공항 관계자 측은 이용객들에게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발이 묶였던 승객들이 몰리면서 비행기표를 구하는 이 경쟁도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제주공항은 오전부터 승객 대기줄이 100m를 훌쩍 넘었고요. 표를 구하려고 공항에서 밤을 지새운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승객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정이 있어가지고 꼭 올라가야 되는데 표 구하기가 어렵네요. 핸드폰으로 했을 때 한 자리가 떠면은 막 이렇게 하면은 사라져버리고. 지금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차도 지금 전부 다 렌트카도 반납했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날씨도 이러니까 상황을 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설 연휴 끝나고 이제 첫 출근이었는데요, 오늘. 근데 한파가 계속돼서 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정말 추웠는데요. 오늘 오전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3도, 어제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체감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 이하로 내려간 건 2000년대 들어서 열흘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한파가 얼마나 강한지 체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면서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 계량비 동파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수준을 올겨울 처음으로 심각 단계로 올려 발령했습니다. 심각 단계는 4단계 계량기 동파 예보 중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서울 98건, 경기 21건, 총 137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출하거나 야간 시간대에는 수돗물을 좀 가늘게 틀어서 계량기 동파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한파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다행히 오늘 낮부터는 극심한 한파는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년 기온의 밑도는 강추위는 당분간 계속될 예정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오늘 밤부터는 큰 눈이 예고돼 있습니다. 매우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밤 서울 등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은 일부 남부지방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인천을 비롯한 중부 서해안에는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제설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추위가 가고 나면 더 강한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일단 2월이 접어들면은 낮기가 길어지고요. 태양 고도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한파가 오더라도 바로 회복이 되기가 쉽고 여러 가지 북극 진동지수 움직임을 봐도 2월에 지금 같은 한파가 내려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지금처럼 영하 18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추위는 이제는 없을 거로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로켓맨만 오케이. 이거 마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인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2017년이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등의 도발을 이어가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한 간에 말폭탄이 오고 가면서 좀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비난 수위를 높였는데요. 당시 발언 내용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The United States is ready, willing, and able, but hopefully this will not be necessary.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장면이었고요. 이 발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늑다리 이렇게 부르니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리틀 로켓맨이다 이렇게 응수를 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에 첫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붙였던 리틀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두고 김 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본인 회고록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이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엘튼 존의 노래 로켓맨을 소개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리틀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붙인 배경을 설명하자 김 위원장이 로켓맨은 괜찮지만 리틀은 괜찮지 않다. 이렇게 웃으며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로켓맨 노래가 담긴 CD를 건넸다. 이런 보도도 했었는데 폼페이오 전 장관 저서에 이런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김정은이 리틀이라는 말이 싫은 거 아마 자신의 어떤 키 이런 거를 생각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이 그 키 높이고 들을 싫은 것 같다. 그런 내용도 아마 회고록에 일부 있다고 합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의 회고록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바로 김정은이 주한 미군에 대해서 언급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폼페이오 전 장관은요.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 위원장이 기뻐할 거라고 중국 공산당에 말했다고 하자 김 위원장이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중국이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다루려고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면서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 대화를 근거로 한반도에 미국의 미사일과 지상군 전력을 강화해도 북한이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단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20여 년 전에 김정일 위원장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 6월 6.15 정상회담 때인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이 한반도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남아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해서 나도 놀랐다. 이렇게 여러 번 말했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뒷얘기도 다 했죠.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동을 떠올리면서 김정은과 미국 측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회고록했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실제 문 전 대통령은 당시 판문점 회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자유의 집까지 안내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없이 53분간 회동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구급대원 실신 때문.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네, 지난해 11월 119 구급차가 도로 시설물과 부딪히면서 안에 타고 있던 임신부가 하반신 마비 위기에 처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임신부는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지만요.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여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은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는데 이 구급대원이 운전 당시 실신 상태였다는 수사 결과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급대원이 운전할 당시에 이제 정신을 잃었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경찰은 그동안 구급대원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했거나 졸음운전을 한 건 아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입건된 구급대원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다, 사고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료기관에 구급대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의뢰했고, 이 구급대원이 미주 신경성 실신 증세가 있다는 진단서를 회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급대원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바로 이 얘기군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구급대원이 보인 미주신경성 실신은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긴장으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박동이 느려져서 혈압이 낮아지는 증상인데요. 경찰은 일단 의료기관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정신을 잃었다는 구급대원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